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장가. 제 9장. 버마 북부의 만달라이에서 기차를 타면 마이미오까지 갈 수 있다. 마이미오는 샨 구원지 가장자리에 자리한 중요 주둔지이다. 그 기차 여행은 묘한 경험이었다. 기차는 동양 도시의 전형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다. 이글거리는 태양, 먼지 낀 종려나무, 생선과 양념과 마늘 냄새, 질퍽한 열대 과일,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시커먼 얼굴의 사람들. 이런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도 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었다. 기차가 해발 1200m에 마이미오에 이르렀을 때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만달라이에 있게 된다. 그러나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지구의 반대편에 들어선 기분이 든다. 갑자기 영국에서와 같은 시원하고 달콤한 공기가 코로 들어온다. 주위에는 푸른 풀밭, 고사리, 전나무가 펼쳐져 있다. 뺨이 발그레한 고지의 여자들은 바구니에 담은 딸기를 판다. 전선에서 석 달 반을 보내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자 그 기차 여행이 생각났다. 그때처럼 분위기가 놀랄 만큼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이다. 바르셀로나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줄곧 전선의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흙, 소음, 불편함, 넉마가 된 옷, 궁핍감, 동지애와 평등. 바르바스트로를 떠날 때부터 이미 의용군으로 만원이던 기차는 역에 설 때마다 농민들을 더 태웠다. 어떤 농민들은 야채 꾸러미를 들었고, 어떤 농민은 겁에 질린 달개에 발을 쥐었고, 어떤 농민은 배낭을 들고 탔다. 바닥에 놓인 배낭들은 둥글게 말리며 꿈틀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살아있는 토끼들이 가득했다. 마지막에는 양떼가 밀려와 빈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의용병들은 혁명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 노랫소리에 열차의 덜그덕거리는 소리도 묻혀버렸다. 병사들은 또 철로가에 예쁜 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손으로 키스를 보내거나 검붉은 손수건을 흔들었다. 포도주 병이나 아라곤산 독주인 아니스 병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스페인에 염소가죽 물통이 있으면 포도주를 분사하여 건너편에 있는 친구의 입안에까지 넣어줄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내 옆에 앉은 검은 눈의 15살짜리 소녀는 가죽 같은 얼굴을 한 앞에 두 농부에게 깜짝 놀랄만한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두 농부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는 그 이야기에 입을 벌리고 귀를 기울였다. 농부들은 곧 보따리를 풀더니 끈적끈적하고 검붉은 포도주를 꺼냈다. 모두들 매우 행복했다. 그 행복감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차가 사바데를 거쳐 바르셀로나에 들어서자 우리는 파리나 런던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느꼈다. 전쟁 중에 몇 달 간격으로 바르셀로나에 가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상하게도 8월에 갔다가 1월에 다시 가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나처럼 12월에 갔다가 4월에 다시 가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다. 혁명적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거리의 피가 아직 다 마르지 않고 의용군이 고급 호텔에서 주둔하고 있던 8월에
그곳에 가본 사람들에게는 12월의 바르셀로나가 부르주아적인 분위기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갓 건너온 나에게는 그때의 바르셀로나도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노동자들의 도시를 닮았다. 그러나 이제 물결은 뒤로 밀려났다. 그곳은 다시 평범한 도시가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약간 뜯기고 부서졌지만 노동계급의 지배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군중의 변화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의용군 제복과 푸른 작업복들은 거의 사라졌다. 모두들 스페인 재단사들이 만든 멋진 여름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를 가나 뚱뚱한 부자, 우아한 여자, 늘씬한 차들이 눈에 띄었다. 아직 자가용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차를 마음대로 부렸다. 내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는 거의 없던 새로운 인민군 장교들이 놀랄 만큼 많이 돌아다녔다. 인민군은 장교가 열의 하나꼴이었다. 이 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의용군에서 복무하다가 기술 교육을 위해 후방으로 불려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의용군에 입대하는 대신 전쟁 학교를 택했던 젊은이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 장교와 부하의 관계가 부르주아 군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분명한 사회적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보수와 제복의 차이로 표현되었다. 사병들은 거친 갈색 작업복을 입었고 장교들은 우아한 카키색 제복을 입었다. 영국군 장교복처럼 생겼는데 허리가 좀 더 잘록했다. 아마 2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전선에 가본 적도 없을 터였다. 그러나 모두들 허리에는 자동권총을 차고 있었다. 우리가 전선에 있을 때는 애걸로도 돈으로도 구할 수 없던 것이다. 우리가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의 더러운 외관을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물론 전선에 몇 달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몰골은 형편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허수아비처럼 비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가죽 저고리는 넋마나 다름없었다. 모직 모자는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자꾸 밑으로 내려와 한쪽 눈을 가렸다. 군화 밑창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위 덮개도 끝자락이 옆으로 벌어져 보기 흉했다. 우리 모두 대체로 비슷한 몰골이었다. 게다가 우리는 더러웠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도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동시에 지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뭔가 야릇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 내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 전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사람들, 즉 민간인들이 전쟁에 관심을 잃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빈부 상하의 계급 구분이라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은 놀랍기도 했고 또 역겹기도 했다. 마드리드나 심지어 발렌시아에서 온 사람들조차 그런 무관심에 혐오감을 느꼈다. 우선 바르셀로나가 싸움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원인이었다. 나는 한 달 후 타라고나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 그 멋진 해변 도시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월 무렵부터 스페인 전역에서 자원병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했다. 카탈로니아에서는 2월에 첫 인민군 입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열광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신병 입대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6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스페인 정부는 벌써 강제 징집에 의존해야 했다. 외국과 싸울 때는 강제 징집이 당연한 일 같지만 내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쟁을 촉발시켰던 혁명적 희망들의 회의를 느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노동조합원들이 의용군을 형성하여 파시스트를 사라고사로 쫓아버렸던 것은 그들이 노동계급의 지배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지배라는 대의는 사라져버린 게 분명해졌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 특히 내전이나 외국과의 전쟁에서 군대의 주류를 이루는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전쟁에서 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바랐다. 어디를 가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디를 가나 무관심한 표정으로 똑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놈의 전쟁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나 끝나려나?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프랑코와의 싸움보다도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내분을 훨씬 더 강하게 의식했다. 대중에게는 식량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전선이란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머나먼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그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서너 달 후 호주머니에 큰 돈을 넣고 돌아왔다. 의용군 병사들은 보통 휴가를 떠날 때 보수를 한꺼번에 받았다. 부상자들이 목발을 짚고 돌아다녀도 특별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 의용군에 입대하는 것은 이제 유행이 지났다. 늘 대중의 관심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상점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내가 처음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상점들은 궁색하고 초라하긴 했지만 의용군 장비를 주로 취급했다. 약모, 지퍼가 달린 저고리, 멜빵이 달린 장교용 혁대, 사냥용 칼, 물병, 리볼버 지갑 등이 어느 상점에나 진열되어 있었다. 이제 상점들은 몰라보게 깔끔해졌다. 그러나 전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나중에 전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비를 살 때 알게 된 일이지만 전선에서 몹시 필요한 것들은 구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한편 정당 소속 의용군에 반대하고 인민군을 지지하는 선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실 이곳의 상황은 좀 묘했다. 2월 이후 형식적으로는 전군이 인민군으로 통합 재편되었다. 의용군도 서류상으로는 인민군의 방침에 의거하여 재편성되었다. 보수 체계에도 차별이 생겼고 관보의 장교 임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단들은 혼합 여단들로 이루어졌다. 즉 인민군 부대와 의용군 부대를 합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변한 것은 이름뿐이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레닌 사단으로 부르던 통일노동자당 부대들은 이제 29사단으로 바뀌었다. 6월 이전까지 아라곤 전선에 투입된 인민군 병력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의용구들은 독립된 구조와 독특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요원들은 벽마다 스텐실로 글자들을 찍어 놓았다. 우리는 인민군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계열의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쉴 새 없이 의용군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매우 악의에 찬 조롱에 가까웠다. 대체로 의용군은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규율도 없다는 등등의 이야기였다. 인민군은 늘 영웅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선전을 듣다 보면 자원한 것은 왠지 수치스러운 일이고 징집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왠지 칭찬받을 일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의용군은 전선을 지탱했고 인민군은 후방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전선으로 돌아가는 의용군은 이제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요란한 거리를 행군하지 않았다. 의용군은 새벽 5시에 기차나 트럭을 타고 몰래 도망가듯 전선으로 이동했다. 이제 인민군도 조금씩 전선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거리 행진 의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시들해졌기 때문에 인민군 환송식의 열기마저도
전보다 훨씬 못했다. 의용군이 서류상으로는 인민군 소속이 되었다는 사실은 언론 선전에서 교묘하게 이용되었다. 모든 공적은 당연히 인민군에게 돌아갔고 모든 비난은 의용군에게 돌아갔다. 동일한 부대가 인민군으로서 칭찬을 받고 의용군으로서 비난을 받는 일도 가끔 생겼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처음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계급 구분이나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맵시 있는 옷차림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도 아첨하거나 팁을 받지 않았다. 웨이터와 꽃 파는 여자와 구두 닦기가 손님을 똑바로 마주보며 동지라고 불렀다. 나는 이것이 희망과 위장이 혼합된 모습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노동계급은 시작은 되었으되 결코 견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던 혁명을 믿었다. 부르주아는 겁에 질려 잠시 노동자로 위장했다. 혁명 초기 몇 달 동안은 아마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러 작업복을 입고 혁명적 구호를 외치며 다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평상시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급 식당과 호텔은 값비싼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부자들로 가득했다. 식료품비는 급등한 반면 노동계급의 임금 상승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물가가 올랐을 뿐 아니라 특정 물품이 동나는 일도 되풀이되었다. 물론 이런 일은 늘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식당과 호텔은 원하는 재료를 얻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사는 동네에서는 빵이나 올리브 기름이나 기타 생필품을 사려는 줄이 몇백 미터씩 늘어섰다. 나는 전에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거지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이제 거지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람블라스 거리 위쪽 끝에 있는 식료품점 바깥에는 맨발의 아이들이 몰려 있다가 식료품점에서 누가 나오면 우르르 몰려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혁명적인 말투는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제 낯선 사람에게 뚜라거나 까마라다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뚜는 너, 까마라다는 동무라는 뜻이다. 살루드보다는 보통 세뇨르와 우스테드를 사용했다. 또 부에노스 디아스가 살루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살루드보다는 부에노스 디아스가 좀 더 공손한 인사말이다. 웨이터들은 다시 풀먹인 흰 와이셔츠를 입었고 가게 점원들은 익숙한 태도로 아첨을 했다. 아내와 나는 스타킹을 사러 람블라스 거리의 양말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다. 점원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비볐다. 20-30년 전이면 몰라도 요즘에는 영국에서조차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이지만 팁을 주는 관행도 다시 시작되었다. 노동자 순찰대는 해산을 명령받았고 전쟁 전의 경찰이 다시 거리에 나타났다. 그 결과 노동자 순찰대 시절에는 폐쇄되었던 카바레 쇼와 고급 매음굴이 다시 문을 열었다. OL의 원래 주석은 이렇다. 노동자 순찰대는 매음굴의 75%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발견된 정오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은 정정되어야 한다. 전쟁 초기에 매음굴의 75%가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아마 무정부주의자들은 매음굴을 폐쇄하기보다는 집산화를 원칙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러나 매음 반대의 움직임은 있었다. 어쨌든 고급 매음굴과 캬바레의 나체쇼가 전쟁 초기 몇 달 동안은 사라졌다가 1년쯤 뒤에 다시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모든 것이 부유한 계급 위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예는 담배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대중에게 담배 부족은 너무나 심각해서 거리에서 감초를 썰어 넣은 담배를 팔 정도였다. 나도 그것을 몇 대 피워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피워보았다. 프랑코는 카나리아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담배는 모두 그곳에서 재배되었다. 따라서 정부 측에 남아있던 담배는 모두 전쟁 전에 만들어진 것뿐이었다.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담배 가게는 일주일에 하루만 문을 열었다. 운이 좋으면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4분의 3 온스짜리 담배를 살 수 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담배 수입을 금지했다. 담배를 수입하면 금 보유고가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금은 무기와 다른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럭키 스트라이크와 같은 비싼 외제 담배들이 꾸준히 밀반입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였다. 고급 호텔에 가면 밀수 담배를 공공연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호텔에서와 같이 공개적이지는 않았지만 거리에서도 밀수 담배를 살 수 있었다. 다만 한 갑에 10페세타, 의용군 병사의 하루 임금이었다. 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밀수는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묵인되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충분히 살 수 있었다. 빵은 예외였다. 매우 엄격하게 배급되는 편이었으니까. 어쨌든 빈부간의 이 같은 노골적인 격차는 노동계급이 지배하던 몇 달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정치적 권력의 이동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르셀로나가 안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이따금씩 벌어지는 공습 외에는 전쟁의 위험이 거의 없었다. 마드리드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마드리드에서는 공통의 위험 때문에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일종의 동지애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쪽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메추라기를 먹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빵을 구걸하는 모습은 역겨운 광경이다. 그러나 총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시가전이 끝나고 하루 이틀 뒤에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어느 거리를 지나다가 제과점을 하나 보았다. 진열장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페스츄리와 봉봉 과자가 가득했다. 그러나 값이 엄청나게 비쌌다. 그것은 영국의 본드가나 프랑스의 페가에서 볼 수 있는 가게였다. 나는 전쟁에 찌들어 굶주린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것들에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혹시 내가 무슨 개인적 우월감을 드러낸다고 오해하지는 말라. 몇 달을 불편하게 산 후라 나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 칵테일, 미국 담배 등등에 대해 개걸스러운 욕망을 품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마음껏 사치를 누렸다. 시가전이 벌어지기 전 처음 한 주일 동안 내가 겪은 몇 가지 일들은 묘한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었다. 앞서 말한 대로 우선 나는 가능한 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느라 바빴다. 둘째, 나는 과식과 과음으로 그 주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았다. 몸이 좋지 않아 오전 내내 침대에서 뒹굴다가 일어나서 또 과식을 하고 그러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리볼버를 사려고 비밀 협상을 했다. 나는 리볼버 한 자루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참호전에서는 리볼버가 소총보다 훨씬 더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에 넣기가 무척 힘들었다. 정부는 경찰관과 인민군 장교에게 리볼버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의용군에는 지급하려 하지 않았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구입해야 했다.
한참 법석을 떨고 난 후에 무정부주의자 친구 하나가 26인치짜리 소형 자동권총을 구해주었다. 형편없는 무기였다. 5m만 벗어나도 쓸모가 없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외에도 나는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을 떠나 다른 부대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드리드 전선으로 보내줄 부대에 입대할 생각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통일노동자당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선호도로만 따지자면 나는 무정부주의자들 쪽에 끼는 것이 더 좋았다. 전국 노동자 연맹에 가담하면 무정부주의자 연합 의용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자 연합은 나를 마드리드가 아니라 테루엘로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드리드로 가고 싶으면 국제군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러자면 공산당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했다. 나는 스페인 의무대에 소속된 공산주의자 친구를 하나 찾아내어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나를 몹시 데려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는 가능하면 다른 독립노동자당 소속 영국인들도 나와 동행하도록 설득해 보라고 했다. 만일 내가 건강이 좋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러마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아마 바르셀로나 시가전이 시작되기 전에 알바세테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시가전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응당 공식적인 발표를 진짜라고 믿어버렸을 것이다. 반면 공산주의 계열에 합류하고 나서 시가전 내내 바르셀로나에 있었다면 내 입장은 아주 곤란해졌을 것이다. 공산당 명령 체계를 따라야 하는 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통일노동자당의 내 동지들에게 의리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게는 휴가가 일주일 더 남았고 전선에 복귀하기 전에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재화공이 새 군화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스페인 육군에서는 내 발에 맞는 큰 군화를 만들지 않았다. 공산주의자 친구에게는 나중에 일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나는 일단 쉬고 싶었다. 심지어 아내와 함께 2, 3일 동안 해변에 다녀올 생각도 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생각이란 말인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로 볼 때 그런 한가한 놀이를 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다. 도시의 표면적인 모습 속에 사치와 검증하는 가난 속에 꽃가게가 늘어서고 색색깔의 깃발이 나부끼며 선전 포스터들이 붙어있고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활달한 거리의 분위기 속에 정치적 경쟁과 증오라는 무시무시한 감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예감한 듯 입을 모아 말했다. 머지않아 일이 터질 거야. 그 위험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혁명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혁명이 더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의 반목이었다. 결국 무정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반목이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카탈로니아에는 이제 통일사회당과 그들의 자유주의적 동맹자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권력도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권력에 대항하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라는 불확실한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상대 측에 비해 무장도 미비했고 목표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요 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했다. 이러한 세력 판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사회당의 통제하에 있는 헤네랄리테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전국 노동자 연맹 노동자들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 것이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당 의용군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이 목적을 겨냥한 공작이었다. 동시에 전쟁의 무장경찰대, 치안대 등이 부활했다. 그들은 병력도 보강되었고 무장도 갖추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치안대는 일반적인 대륙식 헌병대였다. 이들은 거의 100년 동안 소유 계급의 경호대 역할을 해왔다. 한편 개인이 소지한 모든 무기는 반납하라는 포고가 발표되었다. 당연히 이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무정부주의자들의 무기는 강제로 압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내내 카탈로니아 전역에서 소규모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신문 검열 때문에 그런 사건은 늘 모호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곳곳에서 무장한 경찰대가 무정부주의자들의 요새를 공격했다.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인 푸이그 세르다에서는 단총 부대가 무정부주의자들이 통제하던 세관을 접수하러 갔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무정부주의자인 안토니오 마르틴이 살해되었다. 원주 오엘 사후에 발견된 정오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사건에 관한 나의 이야기는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피게라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타라고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노동계급이 거주하는 교회 지역에서 대체로 비공식적이라 할 수 있는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 얼마 전부터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자 총연합의 조합원들은 서로 살인을 일삼고 있었다. 그런 살인 때문에 대규모의 자극적인 장례식이 여러 번 거행되기도 했다. 고의적으로 정치적 증오심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매우 분명해 보였다. 시가전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는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 한 사람이 살해당했다. 그러자 수많은 조합원들이 장례 행렬에 참가했다. 내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직후인 4월 말에는 노동자 총연합의 유명한 조합원인 롤단 코르타다가 살해당했다. 사람들은 전국 노동자 연맹의 누군가가 죽인 것으로 생각했다. 정부는 모든 상가의 철시를 명령하고 대규모 장례 행렬을 계획하였다. 인민군 부대가 행렬의 주류를 이루었다. 행렬은 한 지점을 통과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나는 호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차가웠다. 이른바 장례식이란 것이 힘의 과시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발생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와 아내는 200m 떨어진 카탈루냐 광장에서 들리는 연발의 총성 때문에 잠을 깼다. 우리는 다음날 전국 노동자 연맹의 조합원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노동자 총연합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경찰의 앞잡이가 도발을 목적으로 이 모든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외국의 자본주의 언론이 롤단의 피해 소식은 크게 보도하고 그에 대한 보복 살인은 언급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분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자 총연합이 모두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벌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자신들의 추종자들보다는 더 온전한 전국 노동자 연맹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노동자 총연합과의 화해를 시도해왔다. 실제로 그들의 정책 기조는 두 단위의 조합을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자 총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절에 함께 행진함으로써 단결력을 대회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시위는 취소되었다. 폭동이 끝날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월 1일에는 아무런 행사도 치러지지 않았다. 묘한 상황이었다. 파시스트에게 장악되지 않은 유럽에서
그날 기념식을 열지 않은 도시는 이른바 혁명 도시라는 바르셀로나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안심이 되었다. 영국의 독립노동자당 대표단은 통일노동자당 쪽에 끼어 행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누구나 일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의미 없는 시가전에 휘말리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사기를 고치하는 구호들이 적힌 붉은 기 뒤에서 거리를 행진하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리의 창문에서 쏜 기관총에 맞아 죽는 것, 이것은 내가 보기에 가치 있게 죽는 방식이 아니었다.